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48페이지 이 피한정 후견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개정된 부분인데, 과거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랬던 거를 최근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용어도 바꿨고요. 내용도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알고 있던 것들은 뭐죠? 버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좀 집어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피한정 후견인의 의의가 나와요. 자, 의의가 나오는데,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요. 그죠? 자, 그러면 피한정인이 누구냐? 능력이 뭐예요? 부족한 자라는 얘기죠. 그죠? 능력이 뭐에 대해? 부족. 그 다음에 가정법원에 의하여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따라서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에 선고가 있으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피한정후견인이 되는 거죠. 자, 법조문 꼭 읽어보시고요. 법조문 밑에 보시면 심판의 요건 해가지고 가본 실질적 요건, 능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해야 돼요. 그죠? 중요합니다. 부족해야 됩니다. 4번 형식적 요건은 가정법원의 심판, 선고가 있어야 되는데, 요 선고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청구권자가 나와요. A번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자, 본인 스스로도 청구할 수 있고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 사촌인의 친족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B번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같은 말이 반복이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화살 삐직해가지고 각종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 이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도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번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도 한정 후견 개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검사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갑자기 느닷없이 검사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검사를 범인을 잡아들이는 사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사의 법적인 주의는 뭐냐면 공익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검사가 수행합니다. 그래서 왜 검사가 범죄자를 잡아들이냐면 국가를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사적인 문제에서도, 민법에서도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누가 나서서 수행하는 거죠? 검사가 나서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에게도 이러한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요. 보통 이런 검찰청 내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검사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검사는 국가를 대신해서, 공익을 대신해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까지 왔죠? 그죠? 자, 근데 여기까지 뭐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검사가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고 너무 바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개개인의 모든 사람에 대해 다 파악하지도 못하고요. 어느 정도 어디에 누가 능력이 부족한지도 검사는 뭐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검사가 나서서 하는 일들이 많지는 않더라. 그래서 입법자가 생각한 거죠. 그러면 어느 동네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보호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동사무소 직원이 제일 잘 알더라. 그죠? 근데 동사무소는 어디에 소속되는 국가기관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요해요. 그죠?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이 만약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발견됐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으로써 법원에다가 후견 개시 선고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개정된 사항으로 들어간 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러한 관할은 누가 합니까?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게 된다는 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정확히 숙지하면 되는 부분인데 일단 말씀드리고 한번 읽어보자고.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우리 민법은 피한정 후견인은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와 달리 자신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법정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때는 후견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가 필요한 거죠. 좀 다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뭘 받아야지만요, 동의를 받아야지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 몇 가지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법원이 정해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만 법정 대리인의 뭘 받아야지만요, 동의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과 예외가 뭐죠? 뒤바뀌어 있다, 반전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주 잘 틀리시는 지문인데 피한정 후견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동의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니까요. 법조문 읽어볼게요. 13조 1항입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 행위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행위는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가 없음을 전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안 읽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행위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정해냈는데 그 행위의 범위를 뭐 할 수 있어요?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3항은 자, 만약에 동의를 얻어야지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지정된 행위인데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고의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대신해서 동의를 허가할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솔직히 4항은 뭐 의미가 없는 규정인데 자, 이런 의미인 거죠. 피한정 후견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필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굳이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항은 좀 입법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게 전부예요. 그죠? 자,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인데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물론 이 범위는 변경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동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않는다면 법원은 동의를 가름하는 대신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했어요. 근데 원인이 소멸됐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을 내야 되겠죠? 14조가 나옵니다. 한정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번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그 다음에 나누는 게 뭐예요? 각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 종료를 어떻게 해요? 심판한다고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만약에 종료가 되면 이 사람은 잊어버렸던 행위 능력을 뭐하게 돼요? 회복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종료 심판에 뭐가 없습니까? 소급표가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 나오죠. 이것도 좀 큰 틀, 기억할 거면 먼저 정리해보면. 자, 피성년 후견인이 누구냐? 이 사람은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능력이.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뭐예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예 뭐예요?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에 계신 선고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이 피성년 후견인의 능력은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못해요.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를 얻어서 법률 행위를 했든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 행위를 했든 따질 필요 없이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가 가능하게 되고요. 다만 피성년 후견인도 먹고 살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 생필품 등을 구입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규제 보시면 읽어볼까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뭐가 됐어요? 결여된 사람이에요. 요건, 실질적 요건, 능력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결여돼 있어야 되고요. 형식적 요건으로서 청구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판인데 청구권은 똑같죠. 본인, 사촌 이내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그 다음에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 그 다음에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년 후에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번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선고해야 합니다. 3번 행위 능력 읽어보진 않을 겁니다.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항상이라는 말은 동의를 얻어서 했든 동의를 받지 않고 했든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나번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서 1번 요거죠. 생필품, 일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대가가 과도하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가정법원이 반대입니다. 따로 취소할 수 없는 행위 범위를 뭐죠?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그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원인이 해소가 되면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내리게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잊어버렸던 행위 능력을 다시 뭐하게 돼요? 갖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기본 예제를 볼게요.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슨 제도예요? 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이죠. 1번.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요. 그럼 부족하다면 뭐예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해야죠. 피한정 후견인 것이죠. 뭐가 아닌 거죠? 피성년 후견인이 아닌 것이니까 자의 청구예요. 성년 후에 심판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아주 쉽게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만 하셨다면 누구든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2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당연한 거고요. 3번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 4번
피성년 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경우 성년 후견인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일용품들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5번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 누구도요? 지방자치단체 장도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다. 맞고요. 그래서 보통 청구권자와 관련됐다면 항상 누가 문제가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집어넣게 되고요. 왜요?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2016년도 주택관리사 시험도 난이도 자체는 뭐죠? 거의 동일한 수준은 유지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52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특정 후견의 심판이 나와요. 일단 안 적을 겁니다. 왜 안 적냐면은 지금 입법적으로 아직도 이것이 불비된 상태예요. 완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는데 일단 14조의 2입니다. 자,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아니 14조면 14조고 15조면 14조지 왜 14조의 2냐? 그죠? 2가 붙었죠, 그죠? 이렇게 2가 붙은 것은 추가된 조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4조하고 15조 사이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집어넣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15조 해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면 밑에 조문들이 다 밀려버리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난리가 납니다. 판례도 다 잘못됐고 다른 관련 법들 다 잘못돼 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껴넣을 때 15라 쓰는 게 아니라 14조의 2 이렇게 해서 조문을 추가하게 되고요. 앞으로 뭐뭐의 2 이렇게 나오면 없던 건데 새롭게 신설된 것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특정 후견 심판 이 제도도 없던 제도인데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법조문만 보면 돼요. 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여기서입니다.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특정 후견은 뭐냐면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할 때 심판하게 되는 게 뭐예요? 특정 후견 심판인 거고요. 청구권은 똑같습니다.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각종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이 나오고요. 또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특정 후견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항 본인의 의사에 반할 수가 없고요. 사망해가지고 특정 기간의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어떻게 해요? 정하게 된다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끝입니다. 자, 이제 하단의 5번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나오죠. 일단 1번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친권자입니다. 다만 친권자가 없다면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가번 친권자 어머니도 친권자고 아버지도 친권자입니다. 이러한 친권자가 여러 명, 2명이기 때문에 친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모 중에 아무나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무권 대리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친권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해가지고 맨 밑에 나왔죠. 이에 상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인데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을이라는 친권자가 있는데 요 을이 갑의 토지를 사고자 해요.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갑과 을의 이해가 상반되죠.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나 비싸게 받는 게 좋은 것이고 을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요? 싸게 받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법원이 선임한 누구와 만나가지고요? 특별 대리인과 만나가지고 별도로 매매 계약을 하도록 민법에서 제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특별 대리인의 선임 없이 을이 혼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때는 무권 대리인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추에 보시면 후견인이 나옵니다. 일단 친권자가 없으면 누가 돼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데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지정 후견인이 가장 선순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면서 동생한테 동생아 네 조카 좀 잘 부탁한다 라고 했다면 그 동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정 후견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정 후견인이 없다면 법정 후견인이 되는데 직계혈주에 가장 우선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그런 행위가 없다면 직계혈정인 할머니 할머니가 먼저 후견권을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메모할 게 있는데 타이틀 후견인 옆에다가 화살 삐죽해 가지고요 자연인 또는 법인 요거 하나 좀 메모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견인은 자연인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기준이 나오는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가 없어 가지고 고아원과 같은 보호시설에 서 보호가 되면요 보통 누가 후견인이 되겠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후견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후견인을 자연인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원장님 개인이 뭐였던 거예요? 후견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왜요? 원장님이 다른 데 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직할 수도 있고 전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성을 주기 위해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다시 말하면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법인에게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적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친권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 맞아요. 왜요? 어머니 아버지는 자연인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후견인은 자연인이어야 한다. X예요. 후견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나오는데 가번해 가지고 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이 뭐가 되는 거죠? 법정 대리인이 되고요. 나번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가번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큰 틀 가장 중요한 것만 먼저 설명드리면요. 이런 문제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이 됐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누가 후견인, 한정 후견인이 되냐면 배우자가 제일 먼저거든요. 그래서 을인 배우자를 한정 후견인으로 법원에서 뭐죠? 지정을 했어요. 된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요 을은 갑의 재산을 뭐죠? 빼돌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권자도 본인의 재산을 빼돌릴 수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니까 그렇게까지 국가가 나설 일은 아닌데 후견인의 경우에는 항상 뭐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정 후견인이 선정이 되면 와이프겠죠, 그죠? 친정 뭐죠? 시동생이나 시어머니를 후견 감독인으로 또 따로 뭐하게 돼요? 선임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요 갑의 부동산 등을 병한테 처분하려고 할 때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도록 뭐 하고 있는 거죠?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는 후견인은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처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교재를 보시면 중간에 딱 나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후견 감독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병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 승인 또는 포기 상속 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이것도 950조니까 친족 상속법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6가지를 모두 암기했는지를 물어보지는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부동산 등을 처분하려고 할 때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정 대리인의 권한. 동의권이 있고요. 대리권이 있고 취소권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4번 성년 후견인의 재산상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권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요?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동의를 얻어서 한 행위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성년 후견인에게는 재산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뭐가 없습니까? 동의권은 없고 대리권과 취소권만을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후견 감독인 해가지고 의의가 나와 있죠.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기 위해서 후견 감독인을 가정법원이 뭐하게 돼요? 선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배웠던 총 6가지 사유, 특히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후견 감독인 등의 동의 등을 얻어야지만 처분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